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제1심 공판정 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 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이거 재판 기록이라는 게 당사자에게는 진짜 생명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워버려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건가요? 무언가 부당하게 내 증거가 날아간 것 같은 찝찝함이 드는데요. 정답은 O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좀 허무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에 있습니다. 타이밍이요? 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녹음물을 없앴다면 당연히 방어권 침해라는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지문을 자세히 보시면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이미 재판이 다 끝났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서 승패가 결정난 뒤에 법원이 단순히 보관 기한이 지났거나 내부 행정 목적상 테이프를 폐기한 것입니다. 사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새로운 법적 변동을 일으키는 작용이 아니라 일종의 대청소나 다름없는 단순한 사실행위입니다. 나를 향해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헌법소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게임이 완전히 끝난 뒤에 뒷정리니까 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뜻이군요. 그럼 내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묵살당한 상황은 어떨까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 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 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 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경찰이나 검찰이 내 진정서를 보고 자비들끼리 쓱 훑어보고 덮어버린 건데 이것도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고요? 심장적으로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법적으로 정답은 O입니다. 여기서 진정서라는 문서의 진짜 법적 성질을 꿰뚫어 보셔야 하거든요. 진정서의 법적 성질이 뭔가 다른가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를 수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수사기관도 이에 응답할 의무가 생기죠. 당연히 수사해야죠. 하지만 진정은 다릅니다. 법률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 제발 한번 살펴봐 주세요라고 부탁, 즉 요망하는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아하, 법적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부탁이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훑어보고 공람 종결 처리를 했다고 해서 진정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소권 같은 법적 권리가 빼앗기거나 다치는 게 아닙니다. 권리가 침해당한 게 없으니 헌법소원의 관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진정은 부탁일 뿐 권리가 아니다. 명확하네요. 그럼 내 재산권에 직접 타격이 오는 상황은 다를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송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아니, 내 땅이 갑자기 도로 부지로 지정돼서 건물을 못 짓게 됐다면 당연히 가장 강력한 헌법재판소로 바로 달려가서 위헌이라고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답은 O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바로 헌법재판소로 달려오시면 안 되거든요. 급한데 왜 안 되죠? 헌법소원에는 아주 중요한 문지기 같은 원칙이 있는데 바로 보충성 원칙입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모든 제도를 다 써보고도 안 될 때 찾아오는 최후의 보루라는 뜻이죠.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네요. 네, 내 땅이 도로로 지정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싸우는 정식 루트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소송이라는 길이 이미 있군요. 그렇죠. 이 지름길이자 필수 코스인 일반 소송을 다 거치지도 않고 무작정 헌재 문부터 두드리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일반 법원이라는 더 가까운 해결책이 있으니 거길 먼저 다녀오라는 거군요. 그런데 행정소송조차 내기 애매한 특수한 공간이라면 어떨까요?
동행개호 행위 자체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정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보충성 원칙의 예외라고 보기도 어렵다.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억지로 끌고 가는 행위인데 방금 말씀하신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면 이 수용자도 행정소송부터 내고 와야 하나요? 이 지문은 X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를 이동시킬 때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런 행위는 이른바 단기간에 종료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단기간에 종료된다, 찰나의 순간이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후 오랫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끌고 가면 그 순간 끝나버리죠. 이런 찰나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조차 법적으로 학설이 엇갈리고 불명확합니다. 애초에 소송거리가 되는지도 불확실하군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갇혀있는 수용자에게 이게 행정소송에 되는지 안 되는지 불확실하지만 일단 소송부터 해보고 오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비현실적이네요.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교도소 내 동행개호 행위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예외를 인정해 주는군요. 자, 이제 이 도입부의 하이라이트 지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은 대법원에서 아무리 억울한 판결을 받아도 그 재판 자체를 헌재로 가져가서 위헌이라고 뒤집을 수는 없었잖아요. 이 지문은 X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부분은 귀를 쫑글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원래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철칙이었죠. 네, 재판소원 금지라고 배웠거든요. 맞습니다. 법원과 헌재의 권한 충돌을 막기 위해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이 견고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와, 엄청난 변화네요.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판례암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네요. 이제 법원의 판결마저도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거니까요. 헌법소원의 대상을 파악했으니 이제 시야를 넓혀보죠. 위헌 심사를 할 때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법률을 판단하는지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입법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답은 O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지을 때 당연히 현재의 법을 믿고 수십억을 투자합니다. 네, 국가가 만든 법이니까 믿는 거죠. 그런데 내일 갑자기 국가가 법을 휙 바꿔버리고 어제부터 불법이니까 다 부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국가는 사기꾼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와, 상상만 해도 억울하네요.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함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 즉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국가가 새로운 공익을 추구하더라도 기존 법을 믿었던 개인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면 그 새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당연하고도 무거운 원리입니다. 내가 믿었던 법이 하루아침에 나를 찌르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럼 이 피해와 공익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해야 한다. 이것도 O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의 억울함, 즉 사익과 국가가 달성하려는 공익을 저울의 양팔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무게를 재는 과정입니다. 헌법학에서는 이를 형량이라고 부르죠.
아, 저울질을 하는 거군요. 네. 개인이 단순히 나 손해봤어 라고 주장한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이건 공익이야 라고 우긴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의 무게를 다 달아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신뢰가 정말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피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더 무거운 쪽에 손을 들어주는 고도의 논리적 작업입니다. 양팔 저울에 올린다는 비유가 딱 맞네요. 그런데 이 저울질이 극도로 복잡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일을 들쑤실 게인데요.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표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표의 입법이 있다. 진정과 부진정, 한자어가 붙어있어서 헷갈리는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라는 건가요? 오입니다. 용어가 좀 낯설죠? 아주 쉽게 게임의 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가 이미 90분 다 끝나고 우승컵까지 들어올렸습니다. 네, 경기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네요. 그런데 다음 날 협회가 어제부터 골문 크기를 줄이기로 법을 바꿨으니 어제 경기는 무효야 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과거에 완전히 끝난 일을 뒤집는 것, 이게 바로 진정소급표, 즉 진짜 소급표입니다. 아, 다 끝난 걸 뒤집는 게 진정이군요. 반면에 부진정소급표는 축구 전반전이 한창 진행 중인데 하프타임에 후반전부터는 이 룰을 적용할게 라고 진행 중인 상황에 룰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행 중일 때 바꾸는 건 부진정이네요? 맞습니다. 이미 과거에 완전히 끝났느냐 아니면 아직 현재 진행형이냐가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철벽 같은 기준선입니다. 아, 챔피언이 된 다음 날 룰을 바꾸는 건 너무 악랄하네요. 그렇다면 이 두 소급 입법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대할까요?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 입법은 진정 소급표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므로 부진정 소급표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오류입니다. 헌법도 우승컵을 뱉는 짓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을 뒤집는 진정소급표는 법적 안정성을 박살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헌법이 금지하거든요. 그럼 진행 중인 부진정 소급표는요? 당사자는 짜증이 나겠지만 사회가 변하고 국가정책이 바뀌면 진행 중인 일이라도 규제를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진정소급표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물론 앞서 배운 신뢰보호 원칙의 저울질을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합헌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이 룰이 바뀔 것 같은데라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정 소급 입법이 정당화되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미리 눈치를 채고 있었다면 다 끝난 일이라도 소급해서 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지문은 X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기서 아주 예리한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등장합니다. 원칙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진정소급 입법도 하늘이 두 쩍 나도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외가 있다는 건가요? 네, 1999 헌다 76 판례를 보면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새 법이 생길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나 법이 바뀌어 개인이 입는 손실이 아주 경미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해야 할 압도적인 공익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끝난 일도 소급해서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습니다. 아, 예상했다면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군요. 이 지물의 핵심 포인트는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될 때만 진정 소급 입법이 비로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닫힌 문이 열리는군요. 자, 소급 입법의 룰을 파악했으니 이제 소송의 링 위에 누가 올라갈 수 있는지 청구인 적격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옵니다. 법률 자체를 상대로 싸우는 이른바 법령 소원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 3대장입니다. 3대장이요? 네, 법이 통과되자마자 경찰이나 구청의 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법 자체가 바로 내 목을 조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직접성이죠.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어야죠. 그렇죠. 지금 당장 권리가 침해되어야 하는 현재성, 그리고 제3자가 아닌 바로 내일이어야 하는 자기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기본권 침해의 3대장이군요. 그럼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이라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의 경우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게 된다. 옵니다. 나에게 세금을 더 내라거나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침해적 법령이라면 당연히 그 법에 직접 타겟이 되는 사람, 즉 법을 적용받는 수규자가 내 기본권이 털렸다며 소송을 내는 것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국가가 혜택을 주는 법이라면 좀 복잡해집니다. 수혜적 법령의 경우 수혜 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 원칙에 반하여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혜택을 주는 법에 대해 소송을 낸다고요? 정답은 O입니다.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수혜적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왜 나한테 돈을 줍니까? 라고 소송을 낼 리는 만무하죠. 돈 준다는데 소송을 낼 리가 없죠. 문제는 그 혜택에서 쏙 빠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왜 똑같은 조건인데 나만 차별하느냐며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소송은 법의 혜택이나 제재를 직접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혜택에서 배제된 사람에게도 그래, 네가 다툴 자격이 있다며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합쳐놓은 다음 지문을 볼까요? 침해적 법령이나 수혜적 법령이나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면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지문은 X입니다. 침해적 법령은 직접 타겟이 되는 자가 다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혜적 법령은 다르다는 거죠. 네, 방금 짚어드렸듯 수혜적 법령은 법의 직접 적용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된 제3자가 평등권 침해를 무기로 다투는 것입니다.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나서는 거군요.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수혜적 법령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자도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예외적으로 자기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어도 차별당했다면 다툴 수 있다. 중요하네요. 헌법소원 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를 헌법소원 심판제도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한다. O입니다. 헌법소원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개인의 목소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 단순히 그 사람만 구제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잘못된 헌법 질서가 올바르게 청소됩니다. 그래서 가끔 개인의 침해가 이미 끝나서 소용이 없더라도 이 객관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헌재가 굳이 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바로 이 이중적 기능 때문입니다. 그럼 아무리 억울해도 관역이 명확해야 할 텐데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의미하고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 작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심사하죠. 아무리 억울해도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나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가져와서 이게 위헌이니 취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공권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여기서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국립대학교 총장의 결정이나 공단의 규정도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O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아주 폭넓게 인정하거든요. 전통적인 국회, 정부, 법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력과 예산을 빌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 그리고 국립대학교 같은 영조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졌다면 통제도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에는 법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개정법 얘기가 있었는데 이 지문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네, 수험생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 지문 자체는 과거의 기출 맥락에서는 원칙을 서술한 O 지문이 맞습니다. 그동안은 재판소원 금지가 철칙이었으니까요.
아, 과거 기준이군요. 하지만 앞서 5번 지문에서 강력히 경고해드렸죠. 2026년 3월 시행 개정법 이후로는 이 문장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낡은 법리가 됩니다. 출제 시점에 따라 언제든 오답으로 돌변할 수 있으니 과거의 정답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 입체적인 변화를 반드시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아차하면 틀릴 수 있는 함정이네요. 다음 지문, 청구기간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5입니다. 안날 90일, 있은 날 1년. 헌법소원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냉혹한 숫자입니다. 억울함이 아무리 커도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내용도 안 보고 각하해버리니 실무에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요건입니다. 시간을 엄수해야 하는군요. 자, 이번에는 국회가 법을 제대로 안 만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형태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 또는 법령 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 소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법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엉성하게 만들었을 때 직접성이 필요 없다는 건가요? X입니다. 법을 아예 안 만든 백지 상태를 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한다면 법을 만들긴 했는데 혜택을 줘야 할 사람을 빠뜨리는 등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로 불완전하게 만든 것을 부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상태군요. 네, 결국 이 말은 저 불완전한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입니다라고 다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서 11번 지문에서 법률 자체를 다툴 때는 3대장, 그중에서도 직접성이 원칙이라고 했죠. 아, 무조건 내목을 조르고 있어야 한다는 그거요. 맞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 역시 불완전한 법률 자체를 심판 대상으로 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의 구멍을 탈탈 때도 내 목을 직접 조르고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이렇게 헌법소원의 요건들을 쫙 훑어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재판소에 청구가 들어가면 세상은 어떻게 멈추는지 그 정지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5입니다.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판사님이 보기에 이 재판에 적용할 법이 위헌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이 법이 위헌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제청을 보냈습니다. 그럼 판결을 당장 내릴 수 없겠네요? 그렇죠. 헌재에서 그 법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결론이 나야 판사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은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립니다. 그럼 탄핵은 어떨까요?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5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는 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중대한 혐의를 받는 공직자가 헌재 결론이 나기 전까지 계속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두는 것은 국가 전체에 너무 위험하거든요. 확실히 무리가 있겠네요. 그래서 의결과 동시에 헌재의 최종 선고 시까지 직무를 강제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로 다 멈출까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내가 내 재판에 불만이 있어서 헌법소원을 냈으니 판사님 재판 멈춰주세요? 이게 통할까요? 이 지문은 X입니다. 만약 이게 통한다면 소송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악용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질질 끌고 싶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헌법소원을 툭툭 던지고 그때마다 전국 법원의 재판이 올스톱된다면 사법 기능이 마비되겠죠. 위헌재청과 달리 헌법소원은 개인이 임의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꼼수 방지용이군요.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통지를 받았더라도 소송 지연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당 재판의 진행을 의무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꼼수를 막기 위한 장치군요. 이번엔 정당해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입니다.
어떤 정당이 국가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 해산 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그 정당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면 재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멈추게 할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헌재가 미리 가처분 성격으로 일단 너희 활동 멈춰라고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국가기관 상호 간의 다툼은 어떨까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지자체의 처분을 B지자체가 다퉈서 이겼을 때 제3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O입니다. A구청장이 실수로 B구청의 권한을 침해해서 어떤 시민에게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가정해보죠. 나중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B구청이 이겨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적법한 허가인 줄 굳게 믿고 이미 건물을 올리고 있던 선량한 시민의 이익을 하루아침에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믿고 따른 국민은 보호해줘야죠. 네, 기관끼리 싸워서 이긴 건 이긴 거고 이미 만들어진 국민의 법적 안정성은 굳건히 지켜주겠다는 배려입니다. 자,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긴장하는 정족수 게임이 시작됩니다. 4개의 지문이 연달아 나오는데요. 법률의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O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치열하게 논의해서 만든 법률을 선출되지 않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9명 중 6명이면 꽤 엄격하네요. 그래서 단순 과반수인 5명이 아니라 3분의 2라는 가중된 정족수, 즉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위헌을 때릴 수 있게 허들을 높여놓은 것입니다. 그럼 탄핵은요? 탄핵의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이것도 O입니다. 국민이 선출하거나 적법하게 임명된 고위공직자를 파면시켜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건 역시 국가에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따라서 위헌 결정과 똑같은 무게로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정당의 사내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이것도 O입니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강제로 꺼버리고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개입이므로 역시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입니다. 위헌, 탄핵, 정당 해산, 이 세 가지는 모두 6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도 흐름상 6인일 것 같은데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관한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낚이시면 안 됩니다. 이 지문은 X입니다. 앞에 3가지 무거운 심판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단순히 이 권한이 네 거냐 내 거냐를 가리는 국가기관 간의 교통정리 성격이 강하거든요. 무효로 하거나 자르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가중된 정족수 없이 원칙적으로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이 아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종전 판례를 변경할 때만 6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패턴을 깨버리는군요. 방금 말씀하신 예외가 바로 이어지는 지문에 나옵니다. 중전의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O입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예전에 내렸던 결정, 즉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잣대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니까요.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정족수의 비밀이 풀리네요. 자, 권한쟁의를 살펴본 김에 과연 링 위에 누가 오를 자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서울시 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싸우면 헌법재판소가 말려주나요? X입니다. 권한쟁의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싸우거나 성남시와 서울시가 싸우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죠. 시의원과 의장은 같은 서울시 소속이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의장처럼 한 지붕 아래에 있는 하나의 지자체 내부 기관끼리의 밥그릇 싸움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체급이 아닙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 간의 싸움이어야 하며 지방의회나 의원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기관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링 체급에 맞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럼 어떤 기관이 자격이 있을까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의 경우에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기 아니한다. 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 분쟁을 해결하는 최고 재판소입니다. 따라서 국회, 대통령,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처럼 헌법에 이름이 명시된 뼈대 같은 국가기관들 사이의 권한 다툼만을 다룹니다. 아, 법률로 만든 기관은 안 되는 거군요. 네, 개별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이 억울하다고 헌재로 달려와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번엔 돈 문제네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기관이임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인 피청구인에게 예산 배정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거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지자체가 나란 일을 대신해 줬는데 장관이 돈을 안 준다면 헌재에 가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지문은 오입니다. 기관 이임 사무란 본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행정편의상 지자체에 잠깐 맡긴 것입니다. 내 일을 대신해 줬으니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돼야죠. 안 준다는데 화가 나겠는데요? 남의 일 대신해 준 거니까 내 권력이 아니라는 논리네요. 다음 지문도 같은 맥락 같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국가기관의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오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본질에 찌르는 지문입니다. 남의 권한을 행사하다가 방해받은 게 아니라 애초에 나에게 부여된 나만의 독자적인 권능이 깨졌을 때만 징을 칠 수 있습니다. 내 권능이 아니라면 다툴 자격도 없는 셈이죠. 국회의원의 경우를 볼까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닌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권한인 입법권 자체의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내가 국회의원인데 우리 국회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며 나설 수 없다는 건가요? 오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개별적인 국가기관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개인이 나서서 우리 국회 전체의 입법권이 침해당했다며 싸울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를 법학에서는 남의 권리를 대신 다투는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부르는데 현행 권한쟁의 체계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법권 침해를 다투려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나 국회라는 기관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링에 올라와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절차 테마로 넘어왔습니다.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에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입니다. 헌법재판은 고도의 헌법 이론과 치열한 논리가 부딪히는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나 그 자격을 가진 내부 직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전문적으로 심판을 수행하도록 효율적인 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탄핵의 심판, 정당 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한다. 서류로만 하지 않고 다 모여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5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당 해산,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 듣기만 해도 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온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이런 중대한 사건들은 당사자들이 법정에 직접 나와서 치열하게 말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진실을 가리는 구두변론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공방은 다 볼 수 있을까요? 심편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 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5입니다.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변론 과정이나 최종 선고는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밀실에 모여서 이건 위헌 같은데 저건 합헌 같은데 라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율하는 평의 과정은 절대 비공개입니다. 왜 비공개로 하는 거죠? 외부의 시선이나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하려는 헌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5입니다.
헌법재판도 결국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해야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재판부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면 얼마든지 증인을 부르거나 문서를 가져오게 하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0번째 지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만의 독자적인 법이 부족해서 다른 소송법을 빌려 쓴다는 건데 빌려 쓰는 짝꿍이 좀 이상한데요. 수험생 여러분, 여기서 진짜 많이들 속으십니다. 이거 X입니다. 앞뒤가 교묘하게 살짝 바뀌어있는 전형적인 함정 지문이죠. 어떻게 바뀐 건가요? 헌법재판의 절차는 아주 뼈대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방대하고 체계적인 민사소송법을 대원칙으로 빌려다 씁니다. 그런데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처럼 공권력과 관련된 심판은 공법적 성격이 너무 강하니까 민사소송법에 더해서 행정소송법을 추가로 빌려다 쓰는 구조입니다. 아, 대원 측이 행정이 아니라 민사군요.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헌법재판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공법적 성격이 강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추가로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대원 측이 민사소송법이군요. 끝을 향해 갑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동일하지만 대법관에게 연임이 허용되는 것과 달리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오입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인사권을 비롯해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만약 중임, 즉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권력이 너무 오래 독점되거나 연임을 위해 눈치를 볼 우려가 있죠. 막강한 권한일수록 제한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헌법은 대법관과 달리 대법원장의 중임을 명시적으로 딱 잘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42번째 지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오입니다. 헌법재판관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바람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탄핵을 당하거나 진짜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재판관을 강제로 쫓아낼 수 없도록 헌법이 직접 신분을 굳건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 재판관이 흔들리지 않게 신분을 든든히 보장해 주는 거군요.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